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인 예산하고 연기준 예산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은요, 개인 예산하고 연기준 예산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총체주의, 합리주의 예산이에요. 둘 다. 그런데 개인 예산은 개방체제의 관점이지만 연기준은 폐쇄체제의 관점입니다. 연기준은, 개인 예산은 5년 계획의 중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근데 연기준은 1년 단위예요. 개인 예산은 하향식 예산 결정이지만 연기준은 상향식입니다. 그 말은 직권적이고 분권적이다. 이런 차이예요. 개인 예산은 정책 중심 예산 편성입니다. 정책 지향이죠. 그렇지만 연기준은 상향식이기 때문에 각 부서 중심의 예산 결정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다. 각 부서 중심이면 그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포커스가 되겠죠. 그래서 사업지향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 개인 예산하고 연기준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1번 BPBS는 계획과 예산을 통합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예산제도로 예산의 단연도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맞죠? 2번 연기준은 총체주의 예산결정 방식에 기반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도 당연히 비용 편익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3번 BPBS에 비해서 연기준은 하향적 의사결정 방식을 취한다.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BPBS는 하향적이죠. 그죠? 연기준은 상향적이에요. BPBS는 기획지향적이고 연기준은 감축지향적이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죠? 여러분들 BPBS는 기획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 연기준은 뭐야? 감축. 각각. 응? 그리고 개인 예산은 정책지향인데 연기준은 각 부서 중심의 사업지향이다.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5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6번 볼까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2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4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주민참여 방식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4번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 예산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경우는 그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다.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 예산이 부족하면 주민 참여시킨다고 해도 뭐 주민 참여 의견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어렵죠. 그런 면에서 실효성이 미흡하다.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 과정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업의 우선순위 변경을 좀 해달라. 그 다음에 이 사업의 경우 예산을 좀 늘려서 사업 진행 속도를 좀 높여달라. 여러 가지 요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용 예산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만이 이런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부족하다면 주민 참여 예산 한들, 주민 의견 수렴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6번에서는 2번이 틀렸어요. 왜냐?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국가공무원법 있고 지방공무원법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근데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이것도 구분되어 있잖아. 응? 각각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다음에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다 구분되어 있다는 거야. 각각. 응? 6번에 틀린 건 몇 번? 2번이에요. 7번. 정책 유형의 분류. 여러분 정책 유형을 분류하는데 로이의 정책 유형 4가지 뭐로 구분했습니까? 제가 분구, 규제. 기억나시죠? 이건 개별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 그 다음 이것은 뭐야? 환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간접적인 통제고 이것은 직접적인 통제로 하는 것입니다. 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전배정책. 여러분들 규제정책은 재산권 행사하고 연관되는 거죠. 이건 재산 자체. 여기는 재산권 행사, 여기는 재산 자체. 그 다음에 여기는 다원주의 정치와 연관된다면 이쪽은 엘리트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엘리트 정치와 연관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로이는 정책을 강제력의 행사 방법하고 강제력의 적용 대상에 따라서 분배, 구성, 규제, 전배 정책으로 구분했다. 갑자기 소리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2번. 분배 정책은 참여자들 간의 정면 분배정책은 참여자들 간의 정면 대결보다는 갈라먹기 시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해관계보다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분배정책에서는 아시다시피 로그롤링, 포크배럴 이 두 가지죠. 그래서 갈라먹기 시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참여자들 간에. 그리고 이해관계보다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는 것은 어떤 정책? 전배정책의 특징이죠. 그죠? 네.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는 것은 전배정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배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보수 진보 간의 대립 갈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동산세 올리겠다, 종합부동산세 올리겠다. 그러면 당장 이 보수 쪽에서는 반발하고 진보 정당에서는 지지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는 것은 바로 전배정책의 특징입니다. 3번. 구성정책은 헌정 수행이 필요한 운영 규칙과 관련된 정책으로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의 설립, 공짜 보수 등에 관한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구성정책. 4번. 규제정책은 분배정책에 비해서 피규제자인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규제정책, 규제를 가하게 되면 피해자와 수혜자가 딱 구분되잖아요. 그러면 게임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어떤 정책? 구성정책. 게임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은. 게임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은 승자와 패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 구성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구성정책에서. 제로섬 게임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재분배정책. 제로섬 게임은. 자, 7번은 정답이 2번이죠. 자, 8번 볼까요? 현대 조직이론에서 유기적 조직구조의 특징 혹은 상황 조건으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표준 운영 절차는 기계적 조직구조죠. 기계적 조직입니다. 넓은 직무 범위는 유기적 구조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계층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기계적 구조죠. 그 다음에 분권화는 유기적 조직구조의 특징입니다. 성과 측정이 어렵다.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유기적 구조가 성과 측정이 어려워요. 기계적 구조는 여러분들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 중심으로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분업이 쉬운 과제는 기계적 구조입니다. 그 다음 분명한 책임관계, 기계적 구조. 비공적인 대면관계는 유기적 구조.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 내용들이 바로 유기적 구조의 특징인데요. 정답 3번이네요. 9번. 조직구조 유형 가운데서 기능별 구조와 비교해서 사업별 구조가 가지는 장점으로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사업부서 내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사업구조의 특징이지. 2번. 성과 책임의 소지가 분명해서 성과관리 체제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 사업구조만을 단위로 하는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니까. 3번. 특정 산출물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가 있고. 4번. 중복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 경제를 구현한다. 여기는 교통과, 여기는 복지과, 여기는 건설과. 각각 기능에 따라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 경제를, 이게 굉장히 그 규모가 크단 말이죠. 이 프로젝트 팀에 비해서. 그래서 규모 경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이건 4번은 기능 구조의 특징. 오케이?
4번은 기능구조의 특징입니다. 사업구조, 기능구조. 규모경제가 나오면 볼 것도 없이 그것은 기능구조예요. 규모경제가 나오면. 그리고 1번에 나왔는 것처럼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사업구조의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잖아. 기능구조의 전문성과 사업구조의 신속한 대응성을 바탕으로 하는 게 이 두 가지가 같이 믹스되어 있는 게 매트릭스 구조. 이렇게 표현했잖아. 기능구조의 전문성, 사업구조의 신속한 대응성. 이걸 믹싱해서 나온 것이 바로 매트릭스 구조야. 응? 그래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 바로 이 사업구조의 특징입니다. 신속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9번은 4번이 기능구조의 특징이고 10번. 교육 참가자들이 팀을 구성해서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행동 학습으로서 주로 관리자 훈련에 사용되는 교육 방식은 아까 나왔던 문제하고 유사하죠. 액션 러닝이에요. 문제 해결형 교육. 오케이? 자, 11번. 다음 민간 투자 방식인 BTO하고 BTL의 상대적 특징을 설명한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BTO하고 BTL에 관한 거예요. BTO는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 예를 들었죠?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이거 예를 들었잖아. 그래서 여기 민간 자본 유치해서 이제 건설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걸 운영 관리하고 있는 거야. 그래 투자비를 회수하는 거야. 초창기에는 굉장히 그 이용하는 차량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손해 봤겠죠. 지금은 이제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아졌지만. BTL은 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을 건설합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사회복지시설을. 그리고 정부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이걸 운영 관리하는 주체는 민간이다, 정부다. 운영 관리하는 주체는 정부에서 운영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이들에게 이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BTO예요. 그럼 보세요. 1번 BTO는 민간의 수요 위험을 배제한다. 여러분들 민간의 수요 위험을 배제하는 것은 BTO, BTL 이거잖아요. 여기 내가 아까 그런 얘기했어요. 초창기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통행 차량이 별로 없으니까 이때는 적자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민간의 수요 위험을 배제하는 것은 BTL이에요. BTO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운영 관리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이런 경우는 수요에 대한 위험, 예측을 잘못해버리면 자칫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BTO의 사업 운영 주체는 민간 사업 시행자다. 맞잖아요. 3번, BTL에서는 정부의 시설 임대료를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한다. 이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거야. 4번, BTL은 최종 수요자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만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최종 수요자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이런 시설들. 바로 이런 게 대표적이라는 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응?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BTO는 운영관리 주체가 투자한 민간 부분이 운영관리하고 있지만 BTL은 정부가 운영관리 주체가 된다. 오케이?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민간의 수요 위험을 배제하는 것은 BTO가 아니라 BTL이다. 1번입니다. 12번. 이런 건 처음 들어봤어요. 갑자기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BOO. 이거 뭐냐면 해석을 하면 돼. 자, BTO는 뭐라고 그랬어요? 민간 자본이 투자해서 건설했죠? 소유권을 정부로 넘겨줘요. 트랜스퍼. 그리고 자기네들이 운영 관리하는 거야. BOO는 뭐냐면 민간 부문에서 건설했어요. 그리고 O는 자기네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오퍼레이트, 운영 관리의 주체. 자기네들이 운영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비가 회수되면 정부로 넘겨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BOO 그러면 민간에 투자해서 건설하고 소유권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운영 관리해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다 투자해서 투자비가 회수가 됐으면 정부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오케이? 여기에서 BOO 할 때 OO는 on, 그 다음에 operate 이 표현들이에요. 자, 12번 볼까요? 다음 가운데서 예산 집행상 지출 특례와 가장 거리가 먼가? 선수금, 관연도 지출, 수입 대체 경비, 계산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수금이라는 게 뭐예요? 미리 받는 거죠. 지출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지출의 특례. 선급금. 다시 말해 미리 지급하는 거예요. 자, 기상청이 기상 예보를 위한 슈퍼컴퓨터를 한 대 장만해야겠어. 500억이에요. 슈퍼컴퓨터 한 대. 그래서 미국의 IBM 회사 있잖아요. 여기다 계약을 해요. 슈퍼컴퓨터 제작하겠어. 그러면 미리 계약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선급금이에요. 계약금이. 물건을 받기 전에. 아셨어?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물건 받고 돈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선급금 지출의 특례입니다. 선수금은 돈을 받는 거니까 지출 아니잖아요. 오케이? 선급금이라고 해야 돼. 두 번째, 관연도 지출. 작년에 지출해야 되는데 그 지출을 하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외국에 나가 있는 거야. 근데 지출을 못 하잖아요. 그럼 올해 지출했어. 수입 대체 경비. 수입을 경비로 충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산급이라는 것은 개괄적으로 산정한 겁니다. 아셨어요? 계산급이란 계략적으로 산정한 거야. 자, 내년에 도쿄올림픽 내년으로 연기됐죠? 자, 도쿄올림픽 선수단 거기 이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 이제 출전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계략적으로 산정해 줘야지.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뭐 숙박비, 교통비, 그 다음에 식사, 이거 다 일일이 계산해서 줬단 말이야. 근데 내년에 그 올림픽 열 때 막 물가가 올라와가지고 전부 다 그 요금이 인상돼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래서 여행 갈 때도 그렇잖아. 계략적으로 여유있게 갖고 가자. 그렇듯이 계략적으로 산정해 주는 것을 계산급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다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와서 결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계산급. 응? 근데 일반적인 그 행정기관의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구청의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세분화했고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계산급이 아니라.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뭐야? 지출 특례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1번은 선수금이 아니라 뭐야? 선급금이 돼야 돼. 지출 특례에 관한 것. 지출에 특별한 예외가 된다. 13번. 다음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 및 그에 입각한 행정에 대한 흐름에서 가장 옳지 않은 1번.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주의, 다원주의, 해방주의입니다. 상대주의, 다원주의, 해방주의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하나 더 추가할까요? 상대주의, 다원주의, 해방주의, 구성주의. 여러분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이죠. 모더니즘은요, 합리주의를 전제로 하는 거야. 모더니즘은. 합리주의는 객관적이죠? 그리고 보편적 진리를 주장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진리를 전부 다 배척합니다. 오케이? 1번.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설화를 해체해야 된다. 객관주의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권, 인간의 이성,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행정을 강조한다. 여러분들, 이건 합리주의를 전제하는 거죠? 이게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인권, 인간의 이성,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행정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모더니즘의 시각입니다. 3번, 진리의 기준은 맥락 의존적이다.
맥락 의존적이야. 뭐에 대한 반발이에요? 맥락 의존적이라는 것은 보편적 진리에 대한 반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적 진리에 대한 반발이에요. 4번 행정에 있어 상상, 해체, 타자성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오케이. 상상, 해체, 타자성 이런 부분들을. 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기억할 거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오케이? 자, 13번의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자, 14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거기 보면 강제적인 방법, 공유적 기술적 방법, 규범적, 사회적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가장 1차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규범적 사회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개혁의 대상자들을 참여시킨다. 그리고 그 개혁 대상자들에게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 같은 걸 해줘야 된단 말이야. 왜 개혁이 필요한지.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안 통하면 공유적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공유적 기술적 방법을. 근데 이것저것 안 통하면 마지막에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죠. 순서가. 그럼 1번 강제적 방법은 저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장래에 더 큰 저항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오케이. 2번 공유적 기술적 방법에는 개혁의 시기 조정,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개혁이 가져오는 가치와 개인적 이득의 실종 등이 있는 것이다. 그죠? 네. 3번 규범적 사회적 방법에는 개혁 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의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와 자존적인 욕구 충족 등이 있다. 여기는. 그 다음 4번 저항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적 기술적 방법이 아니라 규범적 사회적 전략이에요. 오케이? 왜냐? 개혁의 당위성을 제시하잖아요. 왜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이것을 설명하며 설득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방법을 통해 해결된다면 저항은 사라지겠지. 그죠? 그렇지만 공유적 기술적 방법이나 강제적 방법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 말이야. 4번이 틀렸어요. 15번. 직위분리제의 설명에서 옳은 것은 1번. 조직 개편이나 직무 폐지 시에 신분 불안의 우려가 없다. 직위분리제는 개방형이죠? 직위분리제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한미 간의 방위비 협상이 지금 타결되지 않으니까 주한 미군 내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민간 그 근무자들 있잖아요. 민간 부분에. 일부 전부 다 일시 해고시켰잖아요, 지금. 그들에 대해서. 이 미국 같은 경우 공무원에 있어서나 일반 기업도 그렇지만 이 공무원이나 또는 일반 직원에 있어 신분 보장, 이게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용에 있어 굉장히 유연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미 방위비 협상이 제대로 타결 안 되니까 이제 협박하는 거죠, 우리나라에게.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 민간인들에 대해서 일부 이제 전부 이렇게 해직을 시키는, 임시 해직을 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만약 계급제와 같이 신분 보장이 엄격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힘들겠죠. 근데 미국은 신분 보장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심지어 이런 일도 벌어져요. 예산이 확정이 안 돼요. 준 예산이 집행되잖아. 그럼 공무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일시에 다 해고시켜버려요. 일시에 다 해고시키고 타협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고용시키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공무원들이 월급 못 받아가지고 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뉴스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지만 대부분이 다시 고용할 때는 해직시킨 사람들이 고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완전 해직이 아니라 일시 해직이거든. 응? 그래서 조직 개편이나 직무 폐지 시에 신분 불안의 우려가 없다. 틀렸어요. 2번 상하위직 간의 계급의식이나 위화감이 크다. 여러분 1번, 2번은 전부 다 계급제의 특징 아니겠어요?
3번 인사관리의 탄력성, 신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직위불리는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직렬별로 전부 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러분들 직급도 이게 몇 개라고 그랬어요? 직급이요 20개가 넘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세분화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관리의 탄력성이나 신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4번 직무수행 적격자를 공직 내부에서만 찾을 수 있는 폐쇄형의 인사제도 계급제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계급제의 특징이에요. 3번이 직위분리제죠. 신분 분양이 강한 것은 계급제입니다. 직위분리제는 신분 분양이 약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죠? 계급제는 일반 행정가고 직위분리제는 전문 행정가예요. 그런데 계급제는 그러면 수평적 이동하고 수익적 이동 어떻게 더 용이합니까? 계급제는 수평적 이동하고 수익적 이동. 수평적 이동이 용이하지. 계급 간의 차별이 심하니까 계급 간에 이동하기는 힘들어요. 수평적 이동이 용이하단 말이야. 계급제는. 직위분리제 볼까요? 직위분리제는 각 직렬별이 전부 나눠져 있지. 그래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직급이 21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보통 1년에 한 번씩 올라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이동은 수평적 이동에 비해서 용이해요. 오케이? 계급제는 수평적 이동이 용이하고 직위분리제는 수직적 이동이 용이하다. 오케이? 자, 15번에서 옳은 것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16번 볼까요? 근무상대 평정이 유형 가운데 도표식 평정법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겁니다. 도표식 평정. 1번. 우리나라 경우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상대 평정을 사용하고 있다. 2번. 연쇄효과 방지에 효과적입니까? 이 도표식 평정이 연쇄효과에 약용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연쇄효과를 후광효과라고도 표현합니다. 도표식 평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연쇄효과, 관대와 집중화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의 단점인 행태 유형 간의 상호 배타성 극복을 위해 개발된 평정 방법이다. 그런데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에서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행태를 기준으로 하죠. 자, 문제 해결에 있어 협조성을 평가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독단적인 결정을 해버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하와 협의해서 결정을 해. 세 번째, 전문가의 자문을 의뢰해. 그 다음에 네 번째, 상관과 그 상관에게 보고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이런 다양한 행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각각 어때요, 서로? 배타적이라고 볼 수 있지? 이 질문 항목들이. 그렇잖아요? 행태기준 평정, 16번에 3번 질문 보세요.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의 단점인 행태 유형 간의 상호 배타성,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도표식 평정척도, 이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행태 관찰 척도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행태 관찰 척도법. 이것은 행태기준 평정척도법하고 다르게 행태 관찰 척도법은 행태를 관찰해서 거기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는 거니까 이런 상호 배타성 이런 특징들이 아니란 말이야. 아셨어? 그 사람을 관찰해서 행태의 특성을 갖다 파악해가지고 기록하는 거니까. 그래서 3번에 나와 있는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의 단점인 행태 유형 간의 상호 배타성 극복을 개발된 방법은 행태 관찰 척도법. 4번. 평가 과정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건 뭐예요? 상사, 부하, 동료 이렇게 다 참여하는 거 뭐야? 당연 평가잖아. 이것은 자, 16번에서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이 1번이에요. 자, 17번. 정책 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특정 사회 문제 중요성이 증가하면 정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특정 사회 문제 중요성이 증가한다면 정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당연한 얘기죠? 예.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이제 비교적 안정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앞으로 재유행될 상황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방역도 이루어지고 이랬는데 이제 소외된 계층, 뭐 노숙자랄지 또는 뭐 무등록 외국인이랄지 이렇게 소외된 계층들에 의해서도 이런 그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으니까 그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수립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사회 문제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요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정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이렇게 봐야겠지. 두 번째, 비슷한 선례가 있는 사회 문제는 쉽게 정부 의제로 채택되고 해결책이 강구될 수 있다. 왜냐? 이 비슷한 선례가 있는 사회 문제는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3번,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동원형이나 내부 접근형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정책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다원화된 사후 선진국에서는 주로 외부 주도형이에요. 외부 주도형. 동원형은 주로 엘리트 관료들이 중심이 되는 후진국형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다음 내부 접근형 음모형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외부 주도형과 같은 방식의 정책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4번,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 재난은 사회 문제를 정부제화시키는 점화장치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극적 사건 또는 위기, 재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회 문제를 정부 의제화시키는 점화장치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응? 17번은 정답이 3번이에요. 자, 18번. 다음, 덧니비의 그 관청형성 모형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덧니비의 관청형성 모형은요, 니스카넨의 예상 극대화 가설이 있죠? 이걸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덧니비의 관청형성 모형입니다. 오케이? 니스카넨의 예상 극대화 가설을 비판하면서 나오는 것이. 네?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은 자기 부처 예산만을 극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네. 자, 1번. 통제기관의 경우 예산이 증가할수록 권력이 커지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덧니비의 관청 형성 모형은 고위 관리들은 자기 부처 예산만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관리들의 효용은 자 거기 이렇게 붙여요. 소속기관을 통제하는 전체 산액 중 일부분에만 관련된다. 소속기관을 통제하는 전체 산액 가운데서 일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관료들의 효용은. 예산 유형에 핵심 예산이 있고 관청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 예산이 있어요. 핵심 예산은 기관 자체 경비야. 오케이? 그러면 이 예산을 선호하는 건 조직 계층이 누굴까요? 고위 계층이 이걸 선호할까? 이건 중하위 계층에 선호하겠지. 기관 자체의 경비니까. 그 다음에 관청 예산은 뭐냐면 민간 부문에 지출하는 예산이에요. 이 부분은 고위직이 선호하겠지. 그죠? 이 부분은. 관청 예산은 민간 부문에 지출하는 예산이니까. 사업 예산은 뭐냐면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예산이에요. 공공기관에. 이건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늘어나봐야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하위직, 여기는 고위직, 이들이 선호하는 예산들이에요. 이런 부분은 늘어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별로 증액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왜? 공공기관에 이전하는데 뭐 이거 늘어나봐야 본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관료들의 효용은 소속기관을 통제하는 전체 예산업 가운데 일부분에만 관련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고위직 관료는 금전적인 편익보다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업무 환경에서 오는 효용을 증진시키는 데 더 큰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참모직을 선호한다는 거야. 그들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정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도 않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업무 성격이나 업무 환경에서 오는 효용을 증진시키는 데 더 관심을 갖더라는 얘기야. 네 번째, 합의적 관료들은 소규모 엘리트 중심적이고 정치 권력의 중심에 접근해 있는 부서에서 참모 기능 수행을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 여기서 정책이 결정되는데 여기 영향력을 미치는 이 참모 여기 위치하는 걸 선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책임지기 싫은 거, 귀찮은 거 이런 것들을 밖으로 빼버린다는 거예요.
책임운영기관, 공공기관 아니면 지방정부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처리해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기관들에 대한 영향력은 여기서 행사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퇴직하고 내려가요. 공공기관에. 아니면 뭐 책임운영기관에 책임자로 내려가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영향력이 더 커져버린 거죠. 이렇게. 이런 걸 더 선호한다는 거야. 고위 관련은. 아시겠어? 네. 자, 18번에서는 1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1번이. 19번. 정책 집행의 접근 방법에 설명해서 옳지 않은 거. 1번. 사바티의 정책 지지하는 모형은 하향적 접근 방법을 기본적 관점으로 채택하고 이에 상향적 접근 방식을 결합했다. 이 사바티의 정책 지지 안원 모형에서는요, 상향식 접근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다가 하향식 접근 방식을 가미시킨 통합 모형입니다. 기본이 뭐예요? 상향식 접근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향식 접근을 가미해서 통합 방식을 취합니다. 두 번째, 범원은 집행 현장에서 집행 조직과 정책 사업 사이의 상호 적응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걸 적응적 집행이라고 표현하죠. 집행 현장에서 집행 조직과 정책 사업 사이의 상호 적응이 중요하다. 3번, 엘모는 정책 집행의 연구의 접근 방법을 전향적 접근하고 후 방향적 접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범원은 적응적 집행하고 적응적 집행하고 정형적 집행 이렇게 비교했어요. 적응적 집행은 상향적, 정형적 집행은 하향적 이렇게 표현했잖아. 엘모는 하향적 집행은 전 방향적 접근이고 상향적 집행은 후 방향적 접근이다 이렇게 비교했고. 4번, 나카무라와 스무르드는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 집행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제시했다. 고지협재관 5가지 기억나십니까? 고지협재관 5가지. 자, 질문 나갑니다. 정책 집행자는 자신들이 결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확보를 위해서 결정자와 협상을 한다. 정책 집행자들은 자신들이 결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확보를 위해서 결정자와 협상한다. 어떤 유형이 나옵니까? 협상형 아니에요? 관리적 기업가형. 왜냐? 목표를 누가 결정했어? 집행자들이 결정했잖아.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집행자들이 관할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거기도 협상이라는 표현이 나와. 집행자들은 자신들이 결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확보를 위해서 결정자와 협상을 한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것은 관리적 기업가형이에요. 협상형 아닙니다. 협상형은 결정자와 집행자 사이의 목표 수단에 대해 협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목표 결정은 주로 결정자가 합니다. 오케이? 19번은 1번이 틀렸어요. 자, 20번.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정부 정책에 있어 비용의 투입과 편익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실패가 일어난다. 비용의 투입과 편익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비용 편익의 절연 기억나십니까? 비용과 편익이 분리되어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익을 누리는 측은 비용 부담하지 않으면서 편익을 누리는 측은 더 많은 걸 요구하겠죠. 정부 실패를 야기시킨다 그 말이야. 비용 편익의 절연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야. 정부 실패죠. 2번. 정치인들의 제한된 임기로 인해서 시간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정치인들 굉장히 근시안적이죠. 정부 정책이나 사업은 중장기적 관점의 안목을 토대로 해서 결정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정치인들은 말이죠. 이렇게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굉장히 근시안적이에요. 그런 시각에서 결정된 정책 사업 이게 성공을 거두기가 힘들지. 정부 실패예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치인들은 임기가 정해졌기 때문에 시간 할인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모든 걸 결정을 한다. 3번. 재화의 공급자와 수요자 외에 제3자가 환경오염의 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 뭐예요?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잖아. 뭐야? 시장 실패죠. 제3자가 환경오염의 피해를 겪는 거 외부 효과란 말이야. 4번. 예산 극대화 과제에 따르면 관료들이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 실패가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니스카넨이 연구해 보니까 적정 예산 규모에 비해서 2배 이상 예산을 많이 확보하더라는 얘기야. 그러니 얼마나 국민 허리가 휘겠어요. 어? 이렇게 되니까. 20번에서는 정답이 2번입니다. 오케이?
다 설명하고 무리 없이 진도가 끝났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굉장히 나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